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 식사 혼자 드신 적 몇 번 있으세요? 한국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 일주일 7일이잖아요. 그중에 다른 사람하고 저녁 먹은 횟수가 1.6회래요. 평균. 한국인 전체 평균. 그러니까 5.4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혼자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유엔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혼밥을 많이 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호주만 해도 4.9회, 캐나다 4.8회, 미국 4.7회를 다른 사람하고 먹는데 일주일 중에서 우리는 1.6회만 다른 사람하고 먹는다. 일본하고 비등비등한데 다른 나라들보다는 다 낫고 특히 연세 많으실수록 이거 고령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연세 많으실수록 혼밥 많이 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니 혼자 맛있게 잘 먹으면 되지. 근데 상관관계 분석을 연구진이 해봤더니 혼밥을 많이 하는 민족일수록 불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혼밥을 많이 하는 국가가 행복도가 낮대요. 주관적 행복도. 자, 뭐 이거는 각자 뭐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이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안 만났던 동창들하고 만나서 저녁 먹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갑자기 계엄 얘기 나오고 탄핵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싸움으로 끝난다고. 아예 그냥 집에 가서 혼자 먹는 게 낫겠어요. 아예 부모님도 만나서 밥 먹기 싫어요.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런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다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빨리 탄핵 심판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야 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 걱정을 같이 나누실 분 세 분 오늘 3월 21일 금요일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이승원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또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편하게 친구들 만나서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식사하다가 싸우신 분 적 없으세요? 대부분? 저는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는 쪽에 아무튼 분포돼 있는 원어부대만 아닐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만나더라도 썩 요즘엔 좋은 얘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오래전에 아주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동창이 한 5명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하고 지내는지 재밌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약간 술이 취한 상태였거든요. 네. 갑자기 근데 너 좌파였지? 그래서 손 넘었는데 근데 너 나와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런 날이 빨리 끝나고 공동체 회복할 수 있도록 끝장 이슈를 잘 전해드리고 분석하면서 한번 오늘 시간을 잘 보내보도록 하죠. 박영식 에디터님 첫 번째 뉴스 어떤 내용이죠? 첫 번째 이슈는 탄핵 선고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현직 대통령 윤석열은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나오는 메시지들이 좀 뭐랄까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례 2개를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어제 헌재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한테 단식을 멈춰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이거는 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대신 나와가지고 윤석열 메시지를 이제 전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까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또 아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 총을 쏴서 끌어내라든지 쏴서라도 끌어내라든지 혹은 총을 쏴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했던 시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의 목숨은 소중하고 누군가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은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얼마 전에 저희 건물 근처에서 또 분신하셨던 분 이 숨진 분의 빈소에 참모진을 보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비보를 접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라면서 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단 방문을 한 건데요. 이게 관저 여론전을 제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는 석방된 이후에는 외부 일정이나 메시지는 내지 않을 거라고 자제하겠다라고 했던 게 얼마 전의 일인데 벌써부터 좀 움찔움찔하는가 봅니다. 이게 다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벌어지는 일 아닐까요? 물론 뭐 석방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빨리 파면이 되면 이런 논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 빼고 또 다음 주에 굵직한 선고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죠? 다음 주에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미리 밝힌 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월요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개의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요일 날 3월 26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언제 열리느냐 이게 아마 이제 가장 관건일 텐데 이게 또 4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또 국면이 바뀌고 또 헌법재판관들의 2명의 임기가 또 자동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3월 안에 끝을 nen다고 한다면은 목요일에는 또 매월 목요일에는 그 헌법재판소가 정기 선고를 하거든요. 그날을 뺀다면은 아마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과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3월 31일이죠. 그 두 날짜가 이제는 선고가 가장 좀 유력한 시점 아닌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3월 28일, 그 다음 31일. 주 월요일 31일.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거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4월이 되니까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는데 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선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이게 좀 의외라서 왜 윤석열 씨의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하는가? 분석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일단은 지금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 선고와 맞물려 가지고 언론들이 분석하는 것들이 가장 지배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한덕수 탄핵 선고를 한다라는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가 오늘 민주당에서 있었고 이제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또 상정되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도 함께 맞물려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언론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어떤 임명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라 보니까 이제 이것과도 함께 이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보다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한다라는 것은 뭔가 좀 먼저 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설들이 또 하나 달리고 있는 것 같고 정치적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의 해설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그 뭐 큰 그림이라든지 어떤 시나리오로 분석하는 언론들은 많이 있는데 다만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 스스로가 이런 부담들을 다 감내하고 끌어안지만 비판을 자초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해설까지도 함께 달리고 있다라는 점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네요. 윤석열 씨 선고하고 맞물려서 저기 여당에서는 계속 한덕수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주고 하자,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이 됐을 때 국정 공백이 있는데 그걸 한덕수라도 뭔가 돌아갈 건지 아닐 건지 뭔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 국정 공백 두 번째. 그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얘기는 아마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최상목 대행이 안 하고 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하라고 지금 심판을 내린 상태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뭔가, 한덕수 총리도 그 이슈가 있잖아요. 재판관 임명 안 하다가 탄핵당한 경우니까. 그럼 그거를 한번 매듭을 짓고 가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과 관련돼서는 언론에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 있다라고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급급하고 매달리고 있다. 지금 헌재 내부의 기류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를 다시 돌려보내서라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그림처럼 그려지고는 있는데, 실제 민주당 일부 뭐 제가 취재가 가능한 분들 좀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그런 계산은 깔려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다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지금 이미 8대 0 내지는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미 길어질 대로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들도 딱히 받아들이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그 이제 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헌재 재판관들 8명 외에는 사실 알 수 없는 거긴 하죠. 그래서 다들 이제 뇌피셜이 발동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 뭐 심지어 전직 재판관 인용해서 저도 기사를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만 가장 제가 와닿지 않는 설명 중에 하나가 국정 공백을 그러니까 한덕수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국정 공백을 뭐 다시 뭐 정상화한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좀 말이 됩니까? 지금 한덕수와 최상목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네. 굳이 얘기하자면 한덕수는 3명 다 임명을 거부했고 최상목은 정말 기괴하지만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저는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지금 그 어떤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상목 대신 다시 한덕수를 그 자리에 올려보낸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와닿지 않는 설명이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일단 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떤 뭐 탄핵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게 윤석열 탄핵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거 쟁점은 이제 계엄에 대해서 묵인했느냐 방조했느냐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재판관들이 주문을 읽으면서 한덕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여부가 윤석열의 그 탄핵과는 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연관은 있지만 그러니까 한덕수가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윤석열이 탄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연결지어 가지고 뭐 이쪽이 기각이면 저쪽도 기각이고 이렇게 뭐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거를 먼저 해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은 사실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밝히기를 먼저 들어오고 또 가장 중요성이 큰 사건을 집중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탄핵 사건이 먼저 들어갔고 또 중요성 면에서도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자체가 일단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사건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헌재가 스스로 깨버렸죠. 그러니까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먼저 하더니 이제 한덕수 다음으로 지금 대통령을 밀어놓다 보니까 스스로 좀 자기 모순에 지금 빠진 상황이 돼버렸고 그런 비판 받을 걸 헌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지금 이런 식의 순서와 라인업을 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국정공백 이런 건 다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윤석열 탄핵을 때리기 위한 전 하나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거지를 쓰면서 헌법재판소를 계속 긁어부스럼을 내고 있는 그 자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 근데 윤석열은 탄핵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자들이 반박하기가 상당히 궁색해지죠.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건 나름의 좀 하나의 좀 정무적 판단을 좀 한 거 아닌가. 그거 외에는 사실 왜 한덕수를 먼저 하느냐?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변론 과정에서도 이미 뭐 얘기한 거지만 문영배 그 재판소장 대행이 시무식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시무식이요. 네, 연초에 1월 2일 날 시무식 자료까지 찾아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망 고문에 너무 지쳐가지고 도대체 이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 궁금해서 갑자기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월 2일에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야 된다.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나 위헌이란 논증을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연구 착수에 3년이 걸린다면 재고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서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해야 된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이게 접수된 날짜만 보더라도 어쨌든 윤석열에 대해서 현재 그 접수가 더 빨리 됐잖아요. 14일이었고 한덕수는 그 이후였고 그 순서만 보더라도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만 보더라도 현재는 사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부차적인 변수인 거잖아요. 부차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 얘기를 해도 전혀 지금 그 전체 그 메인스트림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날짜를 결정하셨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빌드업이라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뭐 인용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내부에서 논의를 8명이 하는데 윤석열 탄핵 8대 0으로 합의가 잘 되면 한덕수도 저는 파면할 걸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내부에서 8명이 의사합치가 안 되고 뭐 6대 2, 5대 3 이렇게까지만 벌어진다면은 내부에서 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한덕수는 살려서 돌려보내주고 대신에 윤석열은 날린다. 8대 0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평의의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추측을 해볼 뿐인데 법리적으로 보면 한덕수를 어떻게 복귀시킬 수 있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자고 그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거고 상설특검 추천도 안 하고 그냥 모든 법을 다 어겨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그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헌재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권한쟁의를 통해서 그것도 8명의 전원일치로 이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다. 재판관 임명 안 한 건에 근데 그 행위를 최상목보다 더 심각하게 한 사람이 한덕수거든요.
근데 이런 자를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월요일 날 한덕수에 대해서 저는 이거 기각결정문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헌재가 절충안을 택한다면 각하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족수를 문제 삼아서 이건 뭐 절차가 잘못됐다. 200개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각하로 돌려보내고 오히려 대신에 그 반대하고 있는 한두 명의 그 재판관들 거기를 이제 설득하는 용도로 해서 결국에는 그럼 윤석열은 8대 0으로 우리가 탄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모종의 뭐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좀 모종의 정무적인 판단,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이제 정무적인 판단과 고도의 판단이 나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때문입니다. 네. 이건 이제 뭐 저희가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다 따져보더라도 당연히 한덕수 탄핵은 정당하고 한덕수의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산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도 헌법재판소가 이게 재판을 길게 끌고 왔기 때문이고 본인들이 이제 원칙을 제시했던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 큰 그림이든 뭐 빅픽처이든 사실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고 원래 원칙대로 그대로 빨리 선고했으면 이런 논의도 하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좀 이런 불쾌함들이 좀 있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만약에 한덕수를 기각을 해서 직으로 복귀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일부 위반은 네.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으니까 한덕수는 직으로 복귀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진숙 위원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이진숙 위원장도 위법은 좀 있지만 그래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니까 돌려보냈어요. 4대 4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방통위원장도 이진숙이 저지른 행위 정도는 저질러도 직을 안 뺏기는 거고요. 네. 최소한의 한덕수가 헌법을 어긴 정도는 어겨도 이제는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총리 또 어떤 대통령이 그 권한대행을 뭐 총리가 하든 대통령이 하든지 간에 헌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안 지켜요. 근데 그게 중대하지 않아가지고 직으로 복귀되는 이 선례를 남겨놨을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그 기관의 명성에는 완전한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남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각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차라리 그 정족수 문제는 뭐 주석서에도 200개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각하로 처리하는 게 아마 헌재가 가장 부담이 적고 또 윤석열 탄핵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는 가장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각하로 처리하는 게 아니 근데 저는 사실 한덕수 총리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 심각한 결정을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 의결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헌법재판관 6명이라서 그러니까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가로 하는 걸 여야 합의해오지 않으면 보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다가 결정권을 준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사실 구성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사실은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 파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이걸 그대로 두면 나중에 또 누가 들어가가지고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논리를 기대하기에는 이 사법부나 이 법조인들이 너무나도 참 무지무능한 게 뭐 지기현 판사 얘기를 또 하지 않더라도 뭐 구속 계산을 갑자기 맞춤형으로 막 시간으로 해줬다가 또 날로 바꾸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보편성을 가지고 규범력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권위를 득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 너무나도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법이라는 것이 기준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이 법 스스로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법으로 따지면은 뭐 토론할 거리도 없죠. 이건 뭐 토론 대상도 아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참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우리가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비극 아니냐. 뭐 이제 듭니다. 언론 문제는 사실 저희가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본 그 언론 보도들 대다수가 탄핵에 굉장한 민감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지도 벌써 거의 몇 주째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부 예산 받아먹고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들 중에 대표적인 언론사들이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민주당에서 나온 몸조심 경고 발언에 이어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 신중론을 고수할 전망입니다. 민감한 변수가 많은 만큼 최 대행은 당분간 임명 보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부 예산 받아먹고 보도하는 통신사의 보도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너무 진짜 한심해가지고요. 예, 이게 이제 오늘 요 내용 조사하다가 나온 기사 내용인데 기사 중에 걸어다니는 위헌이고 숨쉬고 있는 위헌인 권한대행이 신중론을 고수한다뇨.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혹시 거론할 시간이 있으면 거론하려고 했는데 이게 신중론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위헌 불법 이거를 논란 신중 뭐 이런 식으로 언어를 다루는 이 말도 안 되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그러니까 언론 보도 보면서 이제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소위 중립인 척하지만 사실 쓰는 형용사 부사는 중립이 전혀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어제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심각하다고 느낀 게 어제 백희련 의원, 이재정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테러가 있었잖아요. 달걀 테러도 있었고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오후에 뭐 허벅지를 가격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찰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2025년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저는 헌재가 뭐 여러 가지 다 뭐 빌드업이니 뭐니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해석을 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사실상 전국이 테러 전국화되고 있고 굉장히 폭력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임계점을 좀 넘어서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가 있을 때 당시 조선일보 보도가 극단 정치 이대로 두면 테러 난무하던 해방 전국 재현된다. 그게 24년 1월 3일 기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헌재가 여러 가지 고려하더라도 지금 헌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상황, 정말 해방 전국인가라는 그 당시에 어떤 테러들이 난무했던 상황이 재현되고 반복되고 심화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이걸 지금 두고 보고 있다라는 건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 방치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데요. 경찰들 서 있으면 뭐 합니까? 의원도 그냥 테러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뜯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박현수 같은 사람들 그 서울 경찰 대행시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인사 알박기 등등을 하기 때문에 경찰은 방치하고 의원은 테러 당하고 사람들 쓰러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위헌과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내지는 그걸 옹호하는 게 맞는가? 그럼 이번에도 구속취소 사건에서 왜 윤석열만 구속취소해주고 직시한고 포기해서 왜 풀어주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태균, 김영선 등등등 구속된 많은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위헌이라는 것은 법 중의 법인 헌법을 어기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방치하거나 그걸 바로잡기 위한 탄핵이라는 것을 뭐 무슨 폭력적이다, 무슨 뭐 국가 헌법 파괴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최상목의 위헌 위법 상태를 그냥 놔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연장되느냐?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그냥 놔두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란 행위를 저질렀는데 직무에 복귀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직무에 복귀하면은 그 내란 행위를 한번 면죄부 받은 사람이 그 면허증을 가지고 내란을 또 안 일으키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강도에게서 칼을 힘들게 한번 뺏었는데 그 칼을 또 쥐어줘요. 그럼 강도 행위를 또 하죠. 그리고 더 우습죠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한국 사회가 지금 거의 병리적 병폐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의 상황을 놓고 그냥 침묵하는 사람들, 방관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저 위헌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탄핵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의 포화를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전 이자들에 대해서는 전 엄중히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헌법은 죽었고 헌법은 종이 쪼가리에 이제 불과해진다. 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만 더 이제 신 변호사님 잠깐만요. 넘어가기 전에 최상목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아까 각하 가능성 얘기하셨잖아요. 박 에디터님도 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각하될 경우에 각하의 사유에 해당되는 뭐 의결 과정에서 절차 이런 거 말고 내용에 대해서도 결정문에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각하라고 하면은 형식적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냥 각하한다로 간단히 나오지 내용 판단까지 들어가서 만약에 거절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각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하와 기각은 다릅니다. 그럼 월요일에 만약에 각하 결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안 담고 그냥 그래서 오히려 편하다는 거죠. 그냥 벗어나기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를 복귀시키면서 뭔가 윤석열 탄핵에 더 힘을 얻자라는 주장을 내부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각하가 상당히 좀 오히려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좀 비겁한 선택을 그렇죠.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면피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과 어떤 양심에 입각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는 면피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우리 얘기 나누고 있었으니까 나누는 김에 지금 야오당이
5개 정당이 지금 탄핵안 오늘 발의했죠? 예, 오늘 오후 2시에 발의를 했고요. 사실은 어제도 이 관련 내용 유사하게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 법률적으로 법률위원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요죄와 관련해서 고발한다라는 절차였는데 가용된 수단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